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쓰레기 트럭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트럭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68명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리고 이 침투 시도가 적발됐다면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니. JNS-TV 주디케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사마리아 검문소에서 보안군이 쓰레기 트럭 안에 숨어서 이스라엘 중부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던 68명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30대의 크파르 카삼 거주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은 이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여기서 누가 자신의 가족의 안녕을 걸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히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부로 몰래 들어오고 있을까요? 보안 장벽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거나 장벽을 넘어가거나 검무소를 통해 몰래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안군이 이 트럭을 막아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무슨 일 있었나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 즉 아랍인들을 쓰레기 트럭에 몰아넣어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을 쓰레기 트럭에 억지로 태웠다고 주장하는 이 영상이 X에서 공유되는 걸 몇 번이나 봤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이야기나 지어내고 이용당하는 바보들이 그걸 믿거나 유대인 혐오자들이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놀랍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10분만 있어도 유대인 혐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극단적인 행동들이 정말 미친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있었던 2026년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영웅 추모의 날을 앞두고 독일 총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맞춰보세요. 이 트윗을 확인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그가 서한지구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의 합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유대인을 기억하는 이날 독일의 수장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고 어디에 살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흥미롭군요. 지금 저는 총리를 나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이용해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 수 있고 어디에 살 수 없는지를 결정하려 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군요. 유대인들이 민족 때문에 유대 지역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고대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고향에 퍼골라나 유치원을 짓는 것에 집착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럽 지도자가 우의 내정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종차별을 인도주의 문제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랍인들이 유대라고 불리는 곳에 살 수 있다면 유대인들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JNS 뉴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는 월요일 저녁 이른바 테러리스트 보상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고인에게 사후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라말라는 이스라엘에 수감된 테러리스트들과 사망한 테러리스트의 가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바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공식 뉴스통신사인 WAFA에 따르면 고 카드리 아부바크리의 유족들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훈장 중 하나인 공로의 별을 수여했습니다. IDF와 시큐리티 포럼 싱크탱크에 따르면 아부바크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일부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산하 수감자문제위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홀로코스트 역사가이자 데이비드 S. 와이먼 홀로코스트 연구소 소장인 라파엘 메도프는 화요일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 행사가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영웅 추모의 날인 욤 하쇼아를 기념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은 매년 히브리력 니산월 27일에 기념되며 올해는 4월 13일 해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바스가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아부 바크르를 기리기로 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물었습니다.
메도프는 아바스가 1983년에 쓴 박사 논문을 언급하며 아바스가 홀로코스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논문은 다른 면 나치즘과 시온주의 운동 지도부 간의 비밀 관계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바스는 나치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의 실제 숫자는 600만 명보다 훨씬 적었으며 100만 명 이하였을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아바스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6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여 유대인 희생자 수를 겨우 수십만 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1960년대부터 아부바크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된 정치 세력인 파타흐 운동에서 유대인을 살해할 수 있도록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메도프의 주장입니다. 사실 아부바크르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20년을 보냈으며 이스라엘 당국은 그를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 석방될 때 그를 이라크로 추방했습니다. 즉,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돈을 받도록 챙기는 게 그의 일이었던 테러리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후에 큰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에 대한 상입니까? 효율적인 테러리스트로서 다른 테러리스트와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것에 대한 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언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이 상을 언제 받는 겁니까?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날에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잘 알려진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우리의 소위 평화 파트너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착민 폭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신화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피해의 중상모략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정착민 폭력이나 소위 정착민 폭력에 대해 거의 매주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 단체와 관계자들이 이런 위험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JNS에 기고한 칼럼에서 GOA 전국 회장인 모르트 클라인이 한 말입니다. 클라인은 아랍인 사망이나 부상으로 보고된 사건의 98%가 이른바 정착민이 아니라 보안군과의 충돌에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저지르는 도중에 자주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모의하거나 저지른 혐의로 체포하려는 보안군을 향해 총격을 가할 때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러한 폭력의 조짐에 보이면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클라인은 또한 2025년 4월에 레가빔 단체에서 발행한 125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위장 공작과 숨은 의도, 정착민 폭력, 현대판 피해 모함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에 잘 알려진 대로 그들의 웹사이트는 정착민 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해서 OCHA에 전달합니다. 반이스라엘 비정부기구, 외국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 반이스라엘 출처들에서 제공됩니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OCH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반이스라엘 NGO들은 다음 항목들을 정착민 폭력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저지르던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아랍인들, 그게 정착민 폭력이라고 합니다. 아랍인들의 이스라엘인 공격이 이스라엘인들의 아랍인 공격으로 잘못 분류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산 방문, 그것이 정착민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보안군과의 충돌, 관광객들이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폭력 없이 고고학 유적지만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합법적으로 진행한 인프라 공사입니다. 교통사고도 정착민의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피해 없이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사례는 계속됩니다. 충돌을 누가 시작했는지, 책임이 누구인지 언급 없이 연루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히 비폭력적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자동으로 OSHA, 즉 이 유엔기구에 의해 정착민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클라인은 지난 12월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 및 북아프리카 소위원회에서 자신의 의회 증언에서 요약한 네가빔의 보고서가 정착민 폭력에 대해 발언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자료라고 말합니다. 구글에서 정착민 폭력을 검색하면 중동 전쟁만큼이나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집착 수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그 숫자들을 믿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성서적 중심지에 있는 2000년 된 고고학 유적지를 아무 일 없이 방문해도 유엔에 따르면 당신은 폭력적인 정착민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통계와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믿기 전에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이건 제가 지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한 아랍 테러범이 사마리아 중부의 에멕도론 농업 공동체에서 흉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무장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무기를 꺼내 공격자에게 발포해 그를 제압하고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범은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게 정의상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맞아요. 정착민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장했고 집단 흉기 공격을 계획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랍인을 죽였다고 주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에서는 그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아마도요.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마도 정육점 일과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하겠죠.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에서 똑같이 테러범을 유대인에게 살해당한 무고한 행인으로 묘사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지난주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폭동 중에 군인들에게 돌을 던진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목요일 이스라엘 국방군 따르면 밝혀진 것입니다. 군 당국은 작전 활동 중에 폭동이 발생했으며 한 테러리스트가 군인들에게 돌을 던져 위협을 가하자 군인들이 총격을 가해 공격자를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사상자 없었습니다. 신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착민 폭력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에 따르면 토요일 아침일 유대 지역 유대인 공동체에 침입한 들입니다. 이가우트의 유대인 공동체에 침입한 칼을 든 아랍 테러리스트가 보안요원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돌진하던 중 지역 보안팀의 한 명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사건 이후 이스라엘 보안국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국방군 병사들이 네가우트 인근 남부 헤브론 언덕에 위치한 테러리스트의 거주 마을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인들은 테러리스트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적급습을 실시했고 그곳에서 사제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테러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은총으로 모두 실패했고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주민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들도 정착민 폭력 사례로 분류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텔레그램의 아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탈리아 잡지의 사진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잡지 레 에스프레소가 사진을 이용해 종교적인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아랍인들을 학대한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알아라비아의 보도에서 사진의 주인공 미아드 아부 알루브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반대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스스로 그 장소에 도착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는 미아드가 자신이 원하는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이 평소보다 유난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의 폭력은 전혀 없었고 단지 시선이나 눈길을 담은 사진만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6개월이 넘은 전에 헤브론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부 알리 익스프레스는 왜 잡지가 이탈리아 사진작가의 사진을 바로 지금 4월 초에 특별히 철회하기로 결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Honest Reporting 미디어 감시단체에 따르면 실제로 그 아랍 여성은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괴롭히는 쪽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사진작가와 잡지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밀어붙이기 위해 상황을 뒤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인들에 의해 조장되는 새로운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 아랍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폭력이라 사건 없이 이스라엘군 병사가 상황이 평온한지만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 잡지는 6개월 전에 이 사진을 가져다가 표지에 실으면서 제 생각에 이스라엘군이 학대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보도가 아닙니다. 언론도 아닙니다. 선전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군인들에 대한 역겨운 고정관념이고 그들이 이른바 정착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건 진짜 언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관계자들이 그 잡지를 비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사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팔레스타인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종류의 설치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설치류는 가자 지구의 아랍 어린이들과 병든 사람들만을 특별히 공격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는 더 어니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상대로 피어 중상모략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PMW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 나타난 새로운 설치류는 아마도 2008년에 팔레스타인 당국에 폭로했던 이스라엘의 유전자 조작 설치류의 후속 버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쥐들이 예루살렘의 아랍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PMW는 당시 팔레스타인 당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이 거대 쥐들이 쥐약의 면역이 있고 평소보다 크고 공격적이며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번식력이 강한 암컷쥐는 1년에 14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는 일반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설치류들은 매우 선택적이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주민들은 이 동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큰 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유대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 설계도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 주는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디어라인에 따르면 테네시 주의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인정법으로 알려진 하원결의안 1446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전미기독교 입법자 협회에 따르면 이 조치는 주 정부의 공식 소통에서 용어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 정부 기관들이 공식 문서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용어가 그 땅에 대한 고대 유대인의 역사적 연관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웨스트뱅크라는 용어는 요르단이 1948년 이후 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시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웨스트뱅크를 후에 생긴 정치적 명칭으로 봅니다. NACL은 이 지침이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용어의 일관성을 만들고 자신들이 말하는 확립된 역사적 참고 자료와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테네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테네시에 거주하신다면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유데아와 사마리아입니다. 웨스트뱅크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지닌 고대부터의 연관성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서적 중심지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지우려는 완전한 선전입니다. 테네시의 위대한 사람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펜이 칼보다 강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JNSTV의 주데이케이션 에피소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카나모브, 이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에런 로갈란터, 그리고 잭 시커먼, 라이언 리프시츠, 스테이션 매니저 유리 스베츠키, 비디오 에디터 올가 세나토브에게 감사드립니다. JNSTV 방문 후 다양한 멋진 컨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구독해 주시고 슈퍼 땡스도 남겨주시고 물론 jns.org에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제 이름은 조아시 에스틴이며 JNS 뉴스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JNSTV 주디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